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었던 카카오톡의 기능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재난 대응 상황실을 꾸리고 장관이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와 서해에서의 포병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우리 군 포사격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번 주 검찰과 경기도, 경기 남부경찰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검찰이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각 부처에 난립한 정부위원회 중 39%를 줄이겠다는 대대적인 감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상을 확인해보니 문재인 정부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출소를 코앞에 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이 출소 뒤 머물게 될 의정부시에선 주민의 반발이 여전한데 김근식 구속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알리는 대관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 등을 선출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연장 안팎은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수많은 팬들로 북적였고 부산은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었던 카카오톡의 기능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오늘 새벽 2시 10분쯤 SNS를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발신 기능이 일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톡 로그인을 비롯한 기타 오류 현상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반 성남 판교 데이터 센터의 지하에서 난 화재 여파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티, 포털 사이트 다음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들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멈춰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만큼 영향력이 크지만 관련 시설은 화재 등의 사고에 너무나 취약한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멈춰버린 건 토요일 오후 3시 반쯤. 시민들이 한창 휴일을 즐기며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음 약속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용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구랑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메시지를 보내니까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족들한테 월급날이어가지고 치킨을 이제 한 마리씩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이 안 되더라고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역시 서비스가 먹통이 되어버린 건 마찬가지. 당장 돈을 보내야 하는 이용자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들어갔을 때 계속 로딩 중으로 동그라미가 계속 돌고 뜨고요. 친구들끼리 놀고 더치페이 할 때 많이 쓰거든요. 플랫폼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계를 꾸리던 사람들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카카오 택시 애플리케이션으로 손님을 받고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던 택시기사들은 타격이 상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냥 많이 있죠. 우리 지금 현재서도 우리 지금 카카오를 전혀 잡지 못하고. 카카오가 유달리 서비스 오류가 잦은 거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전부 장시간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3월과 5월 그리고 이번 달 4일에도 카카오톡이 전송이 안 되는 등 각종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도 안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업무할 때나 뭐 연락 급하게 해야 될 때 그럴 때 불편하겠죠. 카카오의 대표 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4,700만여 명에 달합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전 국민이 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 대부분에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카카오 측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SNS를 통해 어제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다양한 기술적 재발 방지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재난대응 상황실을 꾸렸습니다. 과기부는 어제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이끄는 방송통신 재난대응 상황실을 구성해 서비스 장애 복구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욱 과기부 장관도 오늘 오전 직접 화재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책과 복구 지원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검찰과 경기도, 경기 남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진행된 2주 내내 서로를 향한 사법 의혹 부각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당시에 기업들의 현안이 있었다면 그 현안과 이 후원금 사이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법률상 의미로 얘기하면 부정한 청탁이 있을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면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의혹에만 검찰의 수사 시계가 느리게 흘러간다고 질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 얼마나 많이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최소한의 공정이고 상식이고 원칙입니까?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양평 개발 특혜 의혹도 잇따라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관련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돼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와 수사도 여야의 한층 더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등에서는 물론 장외에서도 신구 권력 책임 공방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되어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사정정국 속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삿바 싸움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조사 결과는 공소장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건 은폐와 왜곡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같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 결과엔 정부기관 대응이 시간대별로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고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구명 조끼가 군대에선 판매되지 않는 것이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던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안보실이 언론 대응 지침을 해경에 직접 전달하고 통일부는 사건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 말을 맞춘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인사가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강제 수사나 이른바 윗선 조사 없이도 나온 구체적인 조사 결과에 감사 자료가 사실상 공소장 수준이란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선은 검찰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감사원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미 수사를 통해 확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론 처음으로 서욱 전 장관을 부른 데 이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오늘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이 출소 후에 살게 될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주민 반발이 여전한데요. 김근식 구속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오는 월요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06년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최근 나타난 겁니다. 검찰은 증거 분석과 조사를 거쳐 김근식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이 중대하고 주거가 일정치 않으며 추가 범죄 우려도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만 13살 미만 여성이나 장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역시 2012년부터 없어진 상태입니다. 김근식은 오늘 오후 구속심사를 받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근식이 출소 후 머물게 될 법무부 갱생시설이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시설 주위에 아동보호소, 초중고 6곳이 밀집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김근식의 이송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며 아예 시설 인근 도로를 막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2020년 조두순 출소 당시에도 시민들이 호송차를 막으며 몸싸움을 벌였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아예 조두순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도 했습니다. 김근식이 다시 구속된다면 의정부 주민 반발은 잦아들 수 있겠지만 아동 성폭행범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동서해 포병 사격으로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우리 군 포사격에 대한 대응이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틀 연속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격 금지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서 진행된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대응 조치로 동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 사격을 했다며 전선 지역에서 거듭되는 고의적인 도발 책동에 명백한 경고를 보내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도발 책동에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남측은 무모한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사격 금지 구역인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탄을 쏟아부으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도 우리 측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인데 군사행동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창건 기념일 이후에도 계속 북한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북한이 이후 ICBM 시험 발사나 아니면 핵실험 같은 그런 도발을 염두에 두고 정당화 차원에서 계속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포사격에 대응해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를 거듭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our ultimate goal i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continue to remain open to diplomacy and dialogue as a step towards getting there.
하지만 우리 군의 호국 훈련 등에 북한의 추가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은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정치권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파기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야당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무력 도발에 여권은 한층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파기하고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론 군사합의 폐기는 물론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즉 핵공유 도입을 촉구하는 강경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당은 또 이런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 책임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 돌리며 야권을 겨냥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보였던 민주당 정권의 조건 없는 관대함이 북한의 이런 태도를 불렀다는 겁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막무가내식 도발을 하면서도 이렇게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 과거 우리 정부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나서 두둔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북한을 향해 무력 시위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 모두가 바라는 건 평화 아니었느냐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해치는 도발을 즉각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전술핵 재배치 등 여권에서 쏟아지는 강경론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안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정치 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위기와 불안을 더 확산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 사태에 대한 책임과 향후 대북 정책 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북한의 해상포 사격을 규탄하며 우리 군의 사기만 낮추는 9.19 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자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합의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조각에 불과한 협정에 매달리며 평화를 구걸하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북 문제가 블랙홀처럼 온갖 현안을 뒤덮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식회견에서 연일 안보 메시지를 내놨고 여당에선 전술핵 재배치의 핵 무장론이 제기되고 또 야당은 친일 국방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보수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결집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북한 도발에 한미 미사일 훈련 등 강공으로 맞서는 우리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세 차례 출근길 약식 회견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안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야당의 친일 국방 프레임을 정면 반박했고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권에서 불거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는 미묘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9.19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특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전술핵 배치에 모호한 입장을 견지한 건 전략적 측면으로 해석됐습니다. 북한을 옥죄할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강경 메시지가 되는 동시에 여론 결집 효과 또한 노릴 수 있어서입니다.
전국을 뒤덮은 안보 이슈 속에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그러나 여전히 20%대 후반에 머물렀습니다. 지지층에선 국방 안보와 외교를 긍정평가한 비율이 모두 합해 20%에 달했지만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리진 못한 겁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느낀 여론이 70% 이상이었지만 군사적 대응보다 평화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북 리스크가 예전과 달리 정부를 향한 결집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미이자 현 대북 기조에 대한 평가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한미 동맹을 앞세워 일관된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국민에 얼마나 신뢰를 줄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시의적절한 외교안보 정책이라 해도 민심을 등에 업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어제 집회를 열고 여가부의 역할과 권한이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옷을 맞춰 입고 깃발을 든 시민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유,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실상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을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의 정책인 양 호도하며 국민들이 기만하지 마십시오. 최근 정부는 여가부가 지닌 한계를 언급하며 폐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기능 가운데 청소년, 가족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옮겨 사회적 약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여전한 오늘, 여성가족부 역할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친밀한 사이에서 그게 남편이건 애인이건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건 계속해서 페미사이드라고 하는 여성 살해 그리고 폭력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여성 인권이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또 정부가 내놓은 대안으로는 여성 인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가부가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차별과 부정의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다른 부처에 인구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의 생각과 달리 여가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왔을 때는 큰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없어질 수 있는 성차별을 생각하는데 단 7글자의 짧은 공약으로도 무수한 논란을 낳았던 여성가족부 폐지. 양성평등의 시작이 될지 여성 인권이 후퇴하는 계기가 될지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난립한 정보위원회 636개 가운데 39%인 246개를 줄이겠다는 대대적인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직속위원회부터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상을 확인해 보니 문재인 정부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600개가 넘는 각종 정부위원회 효율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소속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고비용 저효율로 매우 심각하게 운영됐다며 시급한 개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2개였던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5개가 사라지고 현 정부 들어 2개가 새로 생겨
개수는 19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현 정부 예산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니 2022년 문재인 정부 22개 위원회 예산이 636억 원, 윤석열 정부 19개 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 편성안은 631억 원이었습니다. 불과 4억 4천만 원 차이, 0.7% 감액에 그쳐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무색했습니다. 또 개수는 줄었지만 정부 출범 후 신설한 위원회엔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는 올해 예산이 50억 원, 내년도는 117억 원으로 1년 6개월 활동 예산이 167억 원에 달했습니다. 2호 위원회인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신규 예산도 74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직속위원회 전체 예산에서 신설된 두 곳 예산만 무려 30%를 차지하는 겁니다. 최대 규모인 국민통합위의 경우 이례적으로 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이 아무런 조정 없이 원안 그대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전 정부의 고비용 저효율 위원회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대통령 1호 위원회조차 예산을 100억 원 이상 몰아주는 등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도 새로 만들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효율화하겠다던 계획과 달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할 신생위원회엔 반대로 매머드 예산이 편성됐는데 윤 대통령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지 관심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전국의 학교급식 노동자 5천여 명이 서울 용산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급식실 환기 시설을 개선하고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주최한 집회에서 이들은 아직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목숨을 잃고 산재 신청은 늘어가고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실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노동 강도가 높지만 인력 충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대체 인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집값이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빙하기가 다가온 분위기입니다. 금융위기 때와 같은 부동산 붕괴가 우려된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말 입주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대장주 아파트인 아크로 리버하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2월 25억 4천만 원에 팔렸는데 최근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7억 원 가까이 급락한 것입니다. 현재 금매는 18억 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얼음땡. 사람들이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금매가 나와도 이게 문의가 없어요. 심각해요. 이 밖에도 잠실과 고덕동, 옥수동 등 서울은 물론 세종시와 인천, 송도, 경기 인덕원 등에서도 수억 원씩 아파트 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달 2주차 전국과 수도권 집값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서울은 10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도 3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마저 집값 내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금리가 다른 변수를 압도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거래 회복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와 재건축 안전 진단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등을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시장 붕괴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현 부동산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고 어떤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둔촌주공조합은 어제 열린 임시총회에서 공사 재개와 시공사업단 합의문 추인 의결을 비롯한 20여 개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핵심이었던 공사비 증액 안건은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700여 명 가운데 94%가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업단은 내일 재착공식 기념식을 열고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물건 비율을 낙찰률이라고 합니다. 최근 경매 시장에서 서울 빌라들의 낙찰률이 2달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에 이른바 깡통전세 물건이 경매 매물로 대거 풀리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지난 5월 전용 46제곱미터 한 세대가 감정가 3억 4천만 원의 경매로 나왔지만 이후 5차례 유찰됐습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 정도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 최저 입찰 가격이 1억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낙찰받아도 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낙찰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죠. 프로 20%라도 시가보다 싸게 받아야 되는데. 낙찰률 하락은 최근 서울 빌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부터 내림세를 보이더니 지난 8월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9월에는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빌라 경매 물건 10건 가운데 3건은 낙찰을 받았지만 9월에는 10건 가운데 1건만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100% 이하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걸 뜻하는 낙찰가율 역시 내림세입니다. 5월에는 98%로 집계됐지만 9월에는 90%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저조하다는 의미입니다. 낙찰자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내는데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집값 하락기에는 아파트보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빌라로 이익을 내기 힘들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빌라의 경우 원래 가격이 가장 나중에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결국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을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비싸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오고 있는 깡통전세 물건도 낙찰률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그런 매물들이 경매로 넘어와도 어차피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을 거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경매 시장의 낙찰률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가가 안정되거나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가 있기 전까진 경매 시장도 매매 시장과 동반 침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모처럼 따뜻한 주말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이 무르익은 가을을 즐기는 나들이 객으로 붐볐습니다. 네, 주말을 맞은 화창한 가을 하늘과 날씨를 즐기는 시민들의 표정을 고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을 맞아 억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억새꽃이 춤을 추자 은빛 물결이 일렁입니다. 나들이객들은 억새꽃밭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담아갑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무르익은 제주의 가을을 느낍니다. 어머님하고 언니하고 또 친구들하고 가을을 맞이해서 제주도의 또 예쁜 모습을 보러 왔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억새가 지금 한창 때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숲에도 가을 정취를 느끼러 나온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산림욕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도시 생활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살다가 이렇게 좋은 공기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는데 오니까 힐링도 되고 참 좋은데요. 참 좋습니다.
신라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봉황대 주변으로 60년 전통의 신라 문화제를 맞아 신나는 축제장이 펼쳐졌습니다. 마임, 마술 공연 등 크고 작은 공연은 물론이고 전시와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사람들을 이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지역 주민들은 축제를 마음껏 즐깁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이 설치된 그 문화제도 너무 이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인 주말. 나들이객들은 축제도 보고 자연도 감상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아 차 타고 바람 쐬러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을철에는 교통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고 사망자 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다른 차와 부딪힌 뒤 그대로 바닥에 나뒹 겁니다. 정체 구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모두 날씨 좋은 가을을 맞아 집을 나섰다가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0월에서 11월에 발생한 한 달 평균 사고는 19,000여 건으로 다른 기간보다 10% 넘게 많습니다. 여기에 올해 가을철엔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와 맞물려 교통량이 더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교통량은 올해 4월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여름 휴가철에 12.3%나 많아졌습니다. 올 가을엔 억눌린 이동 수요까지 반영돼 월 평균 교통량이 1분기보다 36%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는 고속도로나 국도 등 주행 속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돼 사고 사망자 수가 월 평균 300명으로 다른 기간보다 19.4% 많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을철이 되면 지역 간 통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량들이 고속도로나 일반국도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나 중상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줄인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지난달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안전띠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뒷좌석에 앉은 사람 2명 가운데 1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안전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뒷좌석에 안전띠 착용률이 많이 높아지질 않고 있거든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무려 5배나 높습니다. 가을철 여행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무대에 섰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공연으로 전 세계 팬들이 모여들면서 부산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넉 달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선 방탄소년단.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팍!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뜻깊은 공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더욱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 Yet to Come in 부산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최고의 순간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무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사전에 당첨된 5만여 명이 직접 관람했습니다. 돌연 단체 활동을 쉰다는 소식을 접했던 팬들은 이렇게 빨리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I've been a fan for 6 years, but it's been like 4 since I've been to another concert. And with COVID, I'm just really excited and grateful to be here. I love everyone. The music is so moving. Thank you so much.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부산 시내 2곳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앞에 모여 떼창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중단을 한 지 좀 되고서 공연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되게
더 울컥하고 이른 새벽부터 뜨거운 백사장에 앉아 줄을 서고 We didn't have options, so we thought we can just go to the live diffusion at Hyundai Beach. So, yeah. 표도 없이 무작정 바다 건너 날아온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First of all, BTS taught me a lot about myself, about loving myself, and giving to others. 한 차례 공연 장소가 변경되고 바가지 숙박 요금과 티켓 재판매 등 잡음이 일며 한때 우려도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병역과 관련한 진전이 없다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멤버의 군입대로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공연은 한동안 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 만큼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팬들의 열망으로 행사 전후 부산은 한층 강렬한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었던 카카오톡의 기능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재난 대응 상황실을 꾸리고 장관이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와 서해에서의 포병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우리 군 포사격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번 주 검찰과 경기도, 경기 남부경찰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검찰이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각 부처에 난립한 정보위원회 중 39%를 줄이겠다는 대대적인 감축 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상을 확인해보니 문재인 정부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출소를 코앞에 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이 출소 뒤 머물게 될 의정부시에선 주민 반발이 여전한데 김근식의 구속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알리는 대관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 등을 선출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연장 안팎은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수많은 팬들로 북적였고 부산은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상대 당대표를 포함해 무더기 징계안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 윤리위의 징계안이 이 정도로 제출된 건 21대 국회에서 처음인데 볼썽 나온 제소 전에 민생만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만에 의원 징계안 7건이 국회 의사과에 제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당대표급 인사들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또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부분은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징계가 현실화되려면 여야 합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 윤리특위가 해산된 뒤 여야 합의 불발로 조직이 꾸려지지 않아 징계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징계안 제출이 다분히 정치적 액션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발언의 수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큰 망언과 실언을 덮으려고 하는 것들도 납득되지 않는 것이죠. 정략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무조건 사실은 이렇게 윤리 제소하고 또 이렇게 국회 내에서 이건 관행으로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양당 모두 상대의 공세에 밀리지 않으려는 맞불 작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난립한 정부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에서 0.7%만 감액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짜는 등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확보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예산을 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 22곳의 2022년 전체 예산은 636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 19곳의 2023년도 예산 편성안은 631억 8,300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불과 4억 4천만 원, 0.69%만 감액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경기도 성남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 8월 31일 이탈리아 출신의 김하종 신부가 홀몸 노인과 노숙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을 찾아 설거지 봉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김 신부가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봉사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확인됐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내일 출소할 예정이었던 김근식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오후 3시 김근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근식의 과거 성폭력 범죄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피해자 한 명이 지난 2006년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분석 등을 거쳐 김근식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만 700여 명이었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는 1,200여 명 적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3,700여 명 많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월 초 이후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국내 당뇨 환자는 600만 명으로 당뇨 전 단계 환자까지 합치면 당뇨 인구는 2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국내 연구진이 혈액이 아닌 눈물 속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를 개발해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렌즈를 끼고 일을 하다 작은 기기를 눈 가까이 대자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현재 혈당 수치가 나옵니다. 그냥 눈에 끼고 있기만 하면 혈당이 자동 체크되는 스마트 렌즈입니다. 스마트 렌즈는 안테나와 반도체 칩, 그리고 혈당을 측정하는 센서로 구성됩니다. 적은 양의 눈물도 빠르게 흡수하도록 작은 구멍이 수없이 뚫린 하이드로젤에 나노 촉매를 채워 반응 속도와 민감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혈당 농도가 스마트 렌즈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 스마트 렌즈는 실제 소프트 렌즈 제작 회사와 함께 만들기 때문에 혈당 측정 기능뿐 아니라 시력 교정 기능도 함께 넣을 수 있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눈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스마트 렌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스마트폰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클 렌즈 같은 경우도 모형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통로만 막지 않으면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회로도 그 동공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30여 마리의 토끼 실험과 연구자 대상 임상시험 결과 눈물 속 혈당과 기존 측정기로 잰 혈당 수치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 1년 내에 임상시험을 실시를 해서 3년 정도에 저희 스마트 렌즈가 상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에 치료용 빛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당뇨 합병증인 망막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LED 스마트 렌즈 개발도 성공했습니다. 또 측정한 혈당에 따라 치료 약물을 눈에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도 개발 중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차량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저조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달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안전띠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49.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5배나 높다며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6년간 자동차 검사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 검사가 미흡해 적발된 건수가 38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점검 대상의 17%가 자동차 배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검사 장면을 미흡하게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부터 매년 50여 곳이 적발되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대부분 검사소와 검사원 업무를 10일간 정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격히 팽창한 태양광 대출과 펀드를 둘러싸고 부실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적격 대출과 환매 중단 같은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점검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지 위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태양광 대출을 받기 위해 버섯 재배 농장으로 위장한 곳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기금 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위법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급된 자금은 2,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그 말단에서 이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금융당국은 곧바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태양광 대출은 16조 3천억 원, 잔액은 1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엔 1조 원에 못 미쳤지만 2020년 한 해에만 4조 원을 넘는 등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문제는 부실 대출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시중은행이 취급한 태양광 대출 가운데 27% 정도가 담보 가치를 초과했습니다. 또 일반적이라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신용 BB 등급 이하 대출자에게 집행된 금액도 5,400억 원에 이릅니다. 현황 파악 이후 향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검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잔액이 6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태양광 펀드에서도 벌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2개 펀드에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겁니다.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후에 수익률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부 재정으로 메꾸는 등의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 연체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 부실 우려를 말하긴 이르단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특성상 대출과 펀드 모두 만기가 길게 설정돼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검사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사 4개월 전 팀 활동을 멈췄던 방탄소년단 BTS가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BTS는 공연에서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등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1위 곡을 비롯해 다채로운 곡을 선보였고 마지막 30분가량 그룹의 미래에 대해서 대화하며 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은 무슨 일이 펼쳐지더라도 방탄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다며 여러분이 믿어주신다면 이겨나가고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人民必胜。 중국의 시진핑이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에 오르며 我们的人民热爱生活，期盼有更好的教育、更稳定的工作、更满意的收入。习近平同志当选为中华人民共和国主席。坚决反对形式主义、官僚主义、享乐主义、奢靡之风。 사상 최강으로 불리는 부패 척결의 칼날이 권력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不懈奋斗。 시진핑 주석의 사상이 중국 공산당의 당원격인 당장에 올랐습니다. 국가주석 3번 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 주석 1인 체제의 절대 권력을 향한 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됐다는 평가. 시 주석은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 시진핑 주석의 집권 10년을 결산하는 동시에 세 번째 임기를 여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알리는 대관식이 될 걸로 보이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립니다. 당대회는 현지 시간 16일 오전 10시에 개막하며 전례 비춰볼 때 22일까지 일주일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은 전국에서 선출된 당대회 대표 2,296명 앞에서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당의 성과와 향후 정책 구상을 담은 보고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를 거쳐 폐막일 다음 날 열릴 제20기 당 중앙위 1차 전체 회의에서 총서기로 재선출되면 1978년 시작한 개혁 개방 시대 이래 처음으로 3년이 많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중국군이 오늘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연일 타이완에 대한 군사 압박을 했습니다.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은 타이완 국방부의 발표를 빌어 그제 오후 5시까지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23대와 군함 5척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군도 대응에 나서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연합군을 구성한다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 합의에 따라 러시아군 첫 부대가 벨라루스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리한 전세를 뒤엎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을 뚫고 열차와 군용 트럭이 속속 도착합니다. 연합군을 결성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첫 번째 부대가 벨라루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То есть у нас настроение всех боевое, дух боевой, готовы выполнить любые задачи. 벨라루스는 지난 14일 이웃 국가의 위협에 맞선다는 이유로 대테러 작전 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해석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두 나라는 연합군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 1,000명 이상이 벨라루스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В связи с обострением на западных границах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развертыв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벨라루스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임무가 국경 방어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국경에 국제 감시단을 배치할 것을 요청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Країна не планує військових заходів проти Білорусі. Нас цікавить тільки відновлення нашої територіальної цілі. 벨라루스의 참전은 불리한 전세를 뒤집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계략이란 평가입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내부의 반대 분위기에다 전투 경험이 적고 무기가 낡은 벨라루스군이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해온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비용 회수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현재 시스템에 무기한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CNN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미 국방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1년간 서비스 비용으로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00여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집중 타격하며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저녁이지만 깜깜한 어둠이 깔린 마을. 4개월 된 아기 엄마 리우보프 씨는 오늘도 촛불을 켜고 아기를 돌봅니다. 러시아가 변전소를 집중 공격하며 정전이 더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촛불을 켜거나 휴대전화 전등으로 생활하지만 추위에 대한 공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Вмикати інколи плиту, щоб гріло, бо що я не знаю, як буду топити. Будемо вдягатися тепліше, будемо під ковдрами ховатися. 러시아의 집중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송전소는 수십 군데, 에너지 기반 시설 30%가 손상됐습니다. 정부는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전력을 복구했지만 전기 사용을 대폭 줄일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현재 최저 기온은 4도.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을 대비해 시민들은 찬바람이라도 막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Тут будет продувать, я потом заткну вот этими а еще сверху пленочка, чтобы было теплее. 러시아는 드론을 이용해 계속 에너지 관련 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난방 공급을 끊어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잇따라 점령지를 다시 내주고 있는 러시아. 크림대교 폭발 복수를 빌미로 집요한 공격을 퍼부으며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튀르키예 북부 탄광에서 폭발 사고로 최소 41명이 숨졌습니다. 지하에 매몰된 1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밤새 진행됐지만 숨진 채 발견됐고 부상자 일부는 위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저녁 튀르키예 북부 흑해연안 아마스라 지역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탄광 지하에선 11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상과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몸을 피했지만 수백 미터 지하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20여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로 지하 300m에 있는 갱도가 무너져 10여 명이 갇힌 것으로 파악돼 밤샘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갱도 안에 불이 나고 유독가스가 발생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밤새 현장을 지키며 살아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졌지만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Büyük bir bölümü de arama kurtarma sonucu yine arkadaşlarımızın gayretleriyle kurtarılmış oldu. Bir madencimizle ilgili bir belirsizliğimiz. 이번 사고는 갱도 내 메탄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현장에는 지금도 갱도 내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14년에도 서부 소마 지역에서 발생한 탄광 화재로 모두 301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대표적인 한국 음식 김치를 알리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김치뿐 아니라 전통 무용과 놀이도 선보이면서 현지인과 한인 동포들이 한데 어울린 잔치 마당이 됐습니다. 그 현장을 양수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한 포기씩 집어 이파리마다 양념을 정성껏 버무립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한인회와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이 함께 마련한 김치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행사장을 찾은 현지인들도 서투른 손짓으로 김치 담그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I really enjoyed doing this. My first time. Was it a good experience? Yes, a very good Wow. experience. 주최 측은 선착순 200명에게 김치를 무료로 증정할 계획이었는데 2배가 넘는 인원이 행사장을 찾으면서 인파는 김치 판매 부스로 몰렸습니다. 이렇게 김치를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행사에 참여한 현지인들은 지금은 김치를 즐기지만 김치 맛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I first tried kimchi 5 years ago, and I actually did not like it because it was like American style kimchi, and it was like really sour. I got used to the flavor, so now I like it. I've tried kimchi in Busan, Daejeon, and Seoul, like homemade kimchi. I thought it was a little weird, but then I got used to it. I actually enjoy the taste of kimchi now. 맵고 신맛이 처음엔 적응하기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찾게 되는 김치. 2011년 약 280만 달러였던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2,800만 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김치 인기가 높아진 배경에는 우리 동포들이 현지인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며 호감을 사는 이른바 공공외교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치를 함께 만들고 즐기는 이러한 교류의 장이 사실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퍼블릭 디플로마시, 현지 사회에 대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 문화 또 저희들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작년부터 이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김치를 연결고리로 현지 사회에 녹아들려는 노력을 반기는 듯 행사 현장에서는 현지인들이 김치뿐 아니라 한국 전통 무용과 놀이를 한껏 즐기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매사추세츠 김치 페스티벌. 한인사회는 이 축제가 한국 문화인 멋과 흥을 나누고 매력을 알리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YTN 월드 양수연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 축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태권도 대회가 열려서 많은 선수와 관중이 몰렸습니다. 경기장 한편엔 서예와 한복 등 전통문화 행사장도 마련됐는데 역시 이곳에도 많은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장내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시범단이 합판을 든 채 입장합니다. 이어지는 화려한 발차기와 날렵한 격파 시범. 한국 문화 주간을 맞아 열린 제6회 밴쿠버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 현장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나이와 인종, 성별 구분 없이 참가한 선수만 600여 명이 넘고 동행한 가족들까지 합치면 경기장에 모인 인파가 2,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에 6회를 맞는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로서 브리티시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알버타나 사스케추안 또 미국 지역에서도 크게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경기장과 관중의 시선이 주는 압박을 극복하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 어린 선수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And how long have you been learn this taekwondo? 4 years. When did you start? Your age? 5. Very, very proud of myself. To eventually get to a black belt and to have a taekwondo school. 밴쿠버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인구는 약 10만 명. 1960년 무렵 캐나다에 보급된 이후 태권도는 꾸준히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그 결과 밴쿠버시와 근처 2개 도시에서 매년 8월 8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육체적으로 튼튼한 체력을 기를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예의와 인내를 단련할 수 있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캐나다를 사로잡은 태권도의 인기 비결입니다.
태권도가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교육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사범님들이 이제 바른 생활하는 거, 뭐 자기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하기 때문에 예의 범절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Taekwondo builds a really good foundation for your ability. Also, you learn so many good life skills as well. 경기장 한편에 마련된 체험장에선 참가자들이 한복 차림으로 사진을 남기면서 한국의 멋에 흠뻑 빠졌습니다. 서예 체험에도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전통 문화에도 관심이 이어지는 겁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태권도의 인기가 태권도의 위상은 물론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문화에 대한 호감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동포 단체와 현지 대학 한국학과 학생들이 함께 마련해서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 현장에 강주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통 가락에 맞춰 고운 한복의 자태를 뽐냅니다. 장구장단에 맞춘 전통춤의 화려함에 관중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부르는 노래에는 따뜻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겼고 독일 청년들이 선보이는 태권도 무대에는 힘찬 기상이 엿보입니다. 베를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젠다르멘 마르크트 광장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문화 행사가 드물었던 만큼 3년 만에 열린 한국문화 공연 현장에는 우리 동포들은 물론 현지인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Ich fand den Chor fand ich sehr gut und auch die Vorstellung mit dem Taekwondo war sehr, sehr schön gewesen. Der Chor hauptsächlich, weil die Kinder und die älteren Frauen halt sehr gut gesungen haben in meinen Augen und ja, auch das Taekwondo hat mich sehr beeindruckt. 마지막에 홀로아리랑이라는 곡을 모두가 함께 불렀는데요. 그 곡은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곡이지만 또 그러면서도 새롭게 변주된 곡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깊은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높아진 한류 인기를 보여주듯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알려진 딱지치기 등 한국 전통 놀이도 현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클래식을 전공한 한인 여성들의 모임 울림이 주최한 이번 행사엔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학생들도 일부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유대 한국학과 학생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참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한국인들과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고 현지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알리고 Heute spielen wir klassische koreanische Titel, die in einer Art und Weise interpretiert werden, so dass es auch dem europäischen Gehör, glaube ich, gut klingt. 주최 측은 한국과 독일이 분단이라는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는 만큼 한인과 독일인이 함께한 이번 행사가 단순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평화와 자유를 위한 메시지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YTN 월드 강주일입니다. 남해의 아름다운 섬 추자도 해상에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제주시가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CTV 제주방송 허은진 기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노르웨이 국영회사의 한국 법인과 국내 특수목적 법인 두 곳이 추자도 동쪽과 서쪽 10에서 30km 해역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규모는 각각 1,500메가와트로 전체 3,000메가와트. 국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의 30배, 현재 가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해상풍력단지보다 4.5배 큰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만 17조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사업자 측은 현재 경제성 확인 등을 위해 풍향계측기 1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추자도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리며 주민 갈등은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사업자 측이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찬반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 등 공익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 인허가 권한이 제주시에 있는 만큼 저와 우리 시는 행정의 권한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중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부유식으로 추진할지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자가 컨설팅과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마친 후 허가 신청을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두 곳 가운데 어느 곳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행정 절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주시가 주민 수용성 없이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각종 논란들이 계속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어 주민 갈등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제주업에 강한 울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재택근무도 어렵기 때문인데 회복 역시 상대적으로 더딘 편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울산의 고용시장이 받은 충격은 타 시도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코로나19 이후 울산 지역의 고용과 임금 회복 상황을 평가하는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 1%대였던 울산과 전국의 고용률 격차는 코로나19 이후 2%대로 벌어졌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직종과 업종 비중이 높고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일자리 비중도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아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출입 비중이 높다 보니 글로벌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고용시장 회복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고용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과 달리 울산의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고용과 임금 수준이 오히려 낮아진 곳도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이 유일했습니다. 울산 지역 고용 충격이 크고 회복이 부진한 배경으로 감염병 및 대외 충격에 취약한 고용구조, 인구 유출 등 노동 공급 부진, 그리고 주력 산업 일자리 창출력의 추세적 약화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악화된 울산의 고용시장은 하반기쯤에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가 회복의 걸림돌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과연 이 사진, 이 영상을 사용해도 될까? 요즘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타인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은 작고 3년 전인 1984년 연예 잡지 베너티 페어의 표지 의뢰를 받고 가수 프린스의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워홀은 사진작가 골드 스미스가 찍은 프린스의 흑백 사진을 밑그림으로 썼습니다. 문제는 앤디 워홀이 이 사진을 기반으로 15장의 실크 스크린 작품을 추가로 만들면서 발생했습니다. 2016년 골드 스미스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워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2019년 1심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워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작품이 골드 스미스의 사진이 아니라 워홀의 작품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다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21년 2심은 앤디 워홀 작품이 골드 스미스의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안의 법적 핵심은 저작권의 공정 이용과 예술적 완성도에 맞춰 있습니다. 공정 이용은 교육이나 비영리, 창작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사용을 말합니다. 앤디 워홀 측은 앤디 워홀의 작품이 사진을 예술적으로 완성도 있게 변형시켰으며
저작권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신진 작가들의 창작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ut if you want people to be able to make art, when they're not famous, then actually we do need fair use to be pretty robust. 반면 사진 작가들은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작품은 창작적 변형 없이 여전히 사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예술적 완성도를 달성했다는 주장은 자의적이라고 반박합니다. Most times the photograph is taken in its entirety. And so here you have an entire picture being taken by someone else, used in a way that the photographer is not getting a licensing fee. 미국 관련 업계는 예술적 완성도라는 비평적 영역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미술뿐만 아니라 출판과 영화, 신문, 방송, 라디오, 음악 등 전 방위적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일요일인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8도, 그리고 화요일에는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고요. 낮 동안에도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5.4도, 청주가 17.2도, 대전 15.3도, 광주 14.5도, 부산은 16.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은 20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목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